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 또 오셨지만 그 전에 우리 패션으로 승부하는 김혜연 기자가 어딜 갔어요? 어딜 갔다고요? 광주 새누리당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 갔습니다. 그거 뭐 취재할 게 있다고? 그래도 취재해야죠.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의 경선을 취재하러 가서 오늘 그 제목으로 기사를 쓴 걸 보고 왔어요. 경선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추대식이죠, 추대식. 공주와 들러리들. 자, 그리고 오늘은 다른 분입니다. 이철이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기 정치평론가를 몇 명을 보내버렸거든요. 오늘 제 차례입니다. 네. 보통 한 회를 못 넘기고 다들. 이철희 소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혜연 씨가 없으니까. 현재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서울 디지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전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내셨고요. 여론조사 회사로 꽤나 이름이 알려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도 지냈고요. 청와대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청와대는 김대중 정부 때인가요? 네. 그렇죠. 저하고 인연도 한 10년 정도 되시죠. 오늘 이 소개를 이렇게 해야지 괜히 어디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 아저씨가 도대체 어디가 작은 역할을 축소시켜요. 그래서 드라이하게 직함 중심으로 큰 배려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도 큰 역할 기대하고요. 여기에 이제 소개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미니를 줄여버립니다. 그런 걸 못 참아 하시는 거구나. 아니 뭐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겨레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송채경화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보기 드문 김혜연과 함께. 김혜연은 저기 경제 전문지에 있어야 되고 송채경화 씨는 저 여성지에. 외모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보엽 기자. 예. 한겨레에 떠오르는 귀염둥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떠오르는 귀염둥이. 40대 중반에 그 소리 들어서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상당한 귀염둥이. 자, 그러면은 둥이라고 볼까요, 그냥? 귀여움 빼고. 자, 김둥이 책 소개해 주세요. 이 자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산다는 건 마늘 까기보다 100배쯤 맵습니다. 능숙하게 사람을 울리고 능숙하게 사람을 웃깁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픕니다. 여기 배꼽 잡는 동물원이 있다. 무심코 키득키득 웃음을 삼킬 것이다. 도시의 삶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흥미로운 탈출 안내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롤러코스터처럼 펼쳐지는 경쾌하면서도 슬픈 블랙 코미디 17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 강태식 장편소설 굿바이 동물원을 한겨레 출판사에서 지원하셨습니다. 한겨레 문학상이 참 좋아요. 수준이 있어요. 마늘을 까는 게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네. 송 기자님은? 저도 별로 못 느껴봤는데. 마늘을 깔 때 외로운 걸 느껴본 적 있는 사람?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근데 그 작가도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편화된 마늘을 까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상태에서 마늘을 깔 때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마늘을 까면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읽어보는 거지. 언제 마늘을 깔 때? 저는 같이 깠는데도. 같이 깠는데도? 네. 남편과? 아니요. 그러면? 엄마와. 엄마와? 되게 그건 줄어들지 가정불화 때문 아니에요? 네.
마늘이라고 하는 마늘 야채인가? 마늘이라고 하는 야채를 까면은 외롭고 쓸쓸하다는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동의가 안 되네. 다음 시간에 이분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저자는 강태식 씨입니다. 자, 책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청사연. 저기 소장님 할 일 없으니까 방청사연 좀 읽어주세요. 우아무개님이 쓰신 거네요. 처음 학교 도서관에서 닥치고 정치 책을 봤을 때 저걸 빌릴지 말지 고민을 거듭했던 생각이 나네요. 표지에 어떤 남자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남자 사람이래요. 폼 잡고 눈 감고 있는데 정치인인가 했어요. 저도 이 책이 있는데 눈 감고 있는 줄은 몰랐네. 결국 빌리고 그 자리에서 서문을 읽었는데 완전 멋있는 거예요. 글이. 김총수님의 문체는 신선했어요. 중간점 읽고 나니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털에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실망했지요. 뭐 좀 아시는 분인데. 표지에 실린 총수님 사진은 느낌 있다고 생각했는데 포털에 뜬 총수님의 실사는 좀 그랬어요. 표지 사진을 뽀샵한 거죠. 부르르르. 뽀샵 안 했어요 이거. 참네. 아무튼 그 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분노하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매주 금요일마다 화면으로 총수님을 뵈니까 자꾸만 멋있어 보여서 처음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는 받아들이고 마음껏 좋아한답니다. 20여 년 평생 배 나온 40대 중년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될지 완전 몰랐지만 완전 멋쟁이 총수님 녹화 끝나고 사인해 주세요. 이 우아무개이 누굽니까? 잘했어요. 포털에 뜬 사진은 실사가 아니고 그냥 사진입니다. 이게 실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은 해요. 자, 두 번째 사연은 한겨레 에이스 송 기자님. 네, 박아무님께서 아무님? 아무개님께서 제가 처음이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떤 아줌마 목소리였는데 중앙일보 구독하라는 전화더군요. 그래서 저는 중앙일보 그게 신문이냐고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냥 점잖게 한겨레 보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고객님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 아니시죠? 이렇게 마케팅하는구나. 저는 한겨레 신문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중앙일보도 보시면서 균형 감각을 키우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조중동 따위는 언론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겨레와 김어준의 뉴욕타임즈가 이 사회의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황당한 전화에 상처받은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어떻게 치유해 드릴까요? 누구십니까? 그 뒷부분은 PD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 상처 받은 얘기는 안 썼는데 감사드립니다까지가 원문이고 예, 이게 감사드립니다. 조작을 하고 있네 이제. 사연 조작을 하고 있어. CD 금리도 조작해. 대학 취업률도 조작해. 조작을 하고 있어. 그렇구나. 잘 오셨고요. 감사만 드렸는데 치유해달라고 PD가 집어넣은 거예요. 나쁜 사람. 자, 여기까지 방청사연 했고, 자, 그 다음 광고 또 뭐 있죠? 이것도 있네. 창작 뮤지컬 프로포즈. 한겨레와 쇼앤라이프가 3년간 사전 제작을 했대요. 8월 5일까지 충무 아트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원장이 호련히 드디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책을 한 권 내고 우리나라 정치사에 최초인 것 같아요. 책 한 권 냈다고 지지율이 이렇게 갑자기 확 뛰는 건.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힐링 캠프 가고 났더니 박근혜 의원과 지지율이 뒤집어졌어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뒤집어졌고 그런데 오늘 나오신 이 송 기자가 이 책을 읽어봤다고. 네. 왜 그랬어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랑 그 다음에 지난번에 5월 31일인가 6월 31일인가 그때 부산대에서 강연했을 때 했었던 얘기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도 그런 얘기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현안들 있잖아요. 뭐 강정마을이라든지 FTA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힐링 캠프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었고 힐링 캠프를 보는데 저 사람은 천재인가 싶은 게 책에 나온 것과 문장 구조가 동일하고 토시까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박근혜를 아니 그러니까 그 책이 네. 그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월 31일 날 아무튼 최초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것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복지, 정의, 평화. 이게 우리 시대 과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합의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야 그거밖에 없냐 뭐 더 내놓을 거 없냐 이러니까 안철수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재정임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교수하고 대담을 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내놨죠. 근데 보면은 제가 그 책을 봤을 때 좀 느낀 거는 정책이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민주통합당이 이제까지 이제 내세웠던 정책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보다 더 진보적인 뭐 증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증세라고 하면은 이제 좀 증세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증세가 아니라 기존의 참여정부 때 했었던 높여놨던 이제 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거다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증세라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증세라는 표현을 했을 때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대하게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진보적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 자체가 민주통합당과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 민주통합당이 무슨 대단한 정당이라서가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이면 그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민주당 잠시 껴드세요. 민주당보다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민주당 정도는 기본으로. 뭐 저는 지금의 민주당 정도만이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소장님, 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책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공부를 참 많이 했다.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그 판단은 들었는데 한 나라를 이끌어갈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이 뭐라 그럴까 이게 고뇌 같은 거는 잘 안 느끼지더만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을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한 책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의 후교 도전하는 것이 자격이 있나요? 하고 묻기 위해서 낸 거지. 좀 다른 거죠, 용도가. 일반 정치인들은 나는 대통령이 자격이 있다는 건 자기 혼자 다 판단이 됐고, 스스로. 그런 다음에 난 이렇게 하겠다고 내는 거라면, 이 양반의 프로세스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혹여라도 이렇게 명함을 내미는데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고 묻는 용도에. 아니, 뭐, 일반 정치인도 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일반 정치는 일단 자격은 있죠. 무조건 스스로. 아니 자격이라는 거는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내지는 대중들에 의해서 평가돼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물론 그런데 제가 거기는 뭐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는 건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다른 거죠.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정치인들은 내가 왜 대통령 할 자격이 안 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이유가 없지. 일단 뜻을 세우고 그렇죠.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기는 충분히 대통령 자격이 있는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택해 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자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라면
이 양반은 나는 자격이 있나요? 하고 묻는다는 거죠. 근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대선 출마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하나의 그걸 던지는 전략으로서 책을 낸 건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자기도 네.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던진 건지 네. 그거에 그게 대해서 논점 하나예요. 네. 첫 번째 논점이 저는 그건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갈리는 게 네. 저 안철수 그 이미 결심해놓고 검증 피하려고 늦게 나오려고 이렇게 늦추는 거 아니냐, 마음을 이미 굳혀놓고 물어본다?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결심을 기본- 해놓고 위장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도 그렇게 보진 않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생각이 이런데 나가도 될까요? 라는 어프로치 하는 방식과 저는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를 내세우는 게 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말장난이죠. 아니,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아니 사람도 정치인이 괴물이 아닌데 뭐 정치인을 꼭 나쁘게 볼 이유가 있나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정치인이 됐죠.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택시를 하는 사람이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자격이 있는지를 의문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격은 본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 같아요. 만나보셨죠? 여러 번 봤어요. 또 작년에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럼 사석에서는 여러 번 보십니까? 네? 사석에서도 여러 번 보셨어요 혹시? 그럼 사석에서 봤죠. 근데 이 양반이 그거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할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그러면 책을 통해서 중간 과정을 건너뛰거나 혹은 뭐 한번 간을 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게 안철수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양반은 진짜로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할 말씀은 정치인도 자기 생각을 꺼내놓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해요. 아니, 안철수를 뭐 종이 다른 인간으로 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두관 도지사 자신은 대통령,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대통령 선택해 줄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대통령 하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고요. 그거하고 이 사람은 내가 대통령으로 뭐 이렇게 어딘가에 경선에 참여하고 혹은 선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묻는 건 다른 일이죠. 그거 좀 다르지 않다고 본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다르지 않죠? 왜 그게 다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정치적 행위는 결과가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선의를 갖고 했다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 결과의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일반인들이 볼 땐 전혀 다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로는 다른 게 맞아요. 보통 정치인들이 나 언제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예고하고 기자회견하고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경로를 밟는 대신 안철수 원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내가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좀 자격이 되는지 그걸 보고 나에 대한 지지가 온전한 나에 대한 지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책을 내놓고 대중들의 반응, 지지 여부를 본 뒤에 나는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겠다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행태는 다른 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모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본질이 하나라는 건 하나인데, 안 원장이 이미 결심을 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더더욱이 안 원장은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대중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 뭘로 판단하죠? 지지율로 하나요? 저도 그게 되게 편지로 하나요? 궁금해가지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지요?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만약에 안 원장의 기존의 정치인이라면 뭐 국회의원이든 정치를 해왔다면 이것은 전략을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과론으로.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어떤 장소에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은 안철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걸 해석하는 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격이, 그러니까 무조건 안철수를 나온다고 상정하고 얘기하면 어쨌든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네. 본인이 대선을 출마하겠다 결심을 했든 안 했든 현재 드러난 액션은 그 자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 안 한 사람의 액션은 다르게 해석해지고 결심한 사람의 액션은 또 다르게 봐주는 거는 저는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심을 했든 안 했든 이건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거 그대로 봐줘야죠. 동의는 안 되지만 뭐 제가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닌데요. 소장님의 해석은 그렇다는 건 아니 그건 굉장히 이해했어요. 중요한 네. 문제예요. 그게 왜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대중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적 대타협 할 때 국회에서 타협하는 거를 논의로 할 때 대타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국회라는 걸 통해서 입법부라는 걸 통해서 논의를 모아가는 거예요. 대타협의 기재가 국회잖아요. 그거를 제낄 때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치를 하는 것도 노사정위원회 같이. 그렇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정치를 하는 장에 들어와 있느냐, 정치인으로 선언했느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죠. 책을 읽을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필요도 없죠. 결국 다 똑같이 대선 출마할 건데 저 사람이 대선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 대선 출마할 거니까 더 유심히 읽어봐야죠. 대선 그러니까 제 말에 대선 출마할 거라고 전제하시잖아요. 저는 이 고민이 대선을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는 종류의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아까 뭐 사적으로 봤냐 이렇게 사적으로 여러 번 봤어요.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도 알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와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풀어가는 과정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논리로 수용을 했을 때 그거는 진짜로 박근혜가 바라보는 안철수인데요. 네가 나오든 안 나오든 박근혜까지 갖다 붙이면 좀 과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미 네가 하는 행위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기 있기 때문에 그건 정치 속에서 바라봐야 되고 정치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동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안철수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누가 구분이 됩니까 그러면? 근데 안철수 안철수를 원장은 왜 그렇게 구분하죠? 왜 정치평론가는 만나고 기자는 안 만나요? 안철수 마크맨인데. 하나만 더. 자, 그러면은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책이 나왔고, 책이 나왔는데 힐링 캠프에 나가.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그렇게 발휘하고 실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소장님의 관점에서는. 근데 제가 이해하는 안철수로 바라보자면, 힐링 캠프에 나온 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일반적인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제 그 양반들의 결정은 되게 심플해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심플한데 예를 들어서 책이 나왔어요. 책이 별로 재미없어요. 이게 그렇게 별로 팔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데 나가서 한 군데 정도는 나가서 이런 내용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예의고, 그리고 이 책의 용도가 사람들이 많이 이해해서 내가 자격을 묻는 거라면 그런 서비스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애프터 서비스다. 책 안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안철수 식으로 이해하자면 그런 로직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뻔히 나올 건데 네가 밟았던 루트를 밟고 결국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선언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니까 너는 사실 야바위에 가까운 거지. 이것은 그렇게만 바라보면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보고 싶어 하죠. 네. 제가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과 사귈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철수와 그 사람이 하는 정치적 행위의 해석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해야 되고 그 효과가 효과를 바라보고 결과론을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은 이해하지만 저는 안철수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안철수가 뭐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으니까 해석을 좀 달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 진리가 뭔지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를 가만히 봐주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그건 뭐 동의가 별로 안 되는데요. 우리 김우중 총수의 의견에 의하면 동의가 별로 안 되는데 해석은 다 다르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 양반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간명하게 우리 김우중 총수가 닥치고 정치에 선 것처럼 문재인 후보나 이 안철수 후보는 사실 간명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걸 무리하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본인의 액션이나 행위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여지를 본인이 모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르는 거죠. 선의와 본심을 드러내놓고 그거는 별개로 치고 네. 냉정하게 묻고 냉정하게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책은 대통령으로서 안철수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될 책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지금은 현상을 해석하시는 거고요. 저는 안철수라는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 사람이 불러일으킨 정치적 현상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안철수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의도를 가졌든 간에 이런 결과와 이런 현상을 불러온다.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왜냐면 이 사람 안 나오면 끝이니까. 그 사람 안 나오면 오히려 현상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이 불러일으킨 혹은 갖다 줄 지지율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이고 하여튼 이거는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더 가보죠. 그러니까 우리 총수님한테 들이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잘못 사실은. 보이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자 봅시다. 자유롭게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안철수가 본인이 안 할게 그러면 안철수 선생 끝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실전적 선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죠. 자꾸 헷갈려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간명하게 봅시다. 간명하게 쉽게. 네? 안철수가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 안철수가 살아온 궤적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중요하죠. 그러나 자연인 안철수는 안 중요합니다. 2012년 대한민국에 그게 왜 중요하죠? 이 모든 결정은 자연의 안철수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존중한다니까요. 그러나 안철수와 상관없이 안철수 현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구분해서 봐야죠. 안철수 현상을 자꾸 말하시는데 우리 안철수 담당 기자들도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 말고 안철수를 먼저 얘기하자니까요. 그래도 안철수라는 인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연인 안철수를 이해해야 안철수의 결정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정치적 전략인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제 말에 요는 또 다른 지점으로 또 들어가시네. 인간적 면모하고 정치 행위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를 왜 저 인간성에다 비유해서 봅니까? 아니 제 말은 그거 참 답답하시네. 이 양반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자고 하잖아요. 일단은 그래야 그다음 그 결정이요. 인간성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내걸었다시피 대중의 동의를 구해서 판단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들이 안철수라는 자연인 특징 때문에 나오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야 일단 이거하고 안철수 현상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건 동의. 네.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요 개인적 네. 인격과 정치적 인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재밌긴 합니다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건 돈 먼저 가세요. 어떤 정치인이 불러일으킨 정치적 현상을 해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안 중요하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철수가 정치에 안 뛰어들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보가 자연인으로서 어떤 안철수에 기반해서 내린 결정들인가를 이해하자는 거고 그것이 불러일으킨 현상을 말할 때는 자연인 안철수는 안 중요하죠. 그 두 개가 분리되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인 안철수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여기서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자연인 안철수는 안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그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하고 어쨌든 두 가지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더 하면 지루하겠죠? 그죠? 그만하래요. 이거는 네. 정리가 된 것 같고 네. 동의가 서로 안 된 채로. 그런데 첫 번째 포인트가 그러면 이것이 전략인가 아닌가 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그러면 이제 대화를 던졌잖아요. 책으로 대화를 던지고 힐링 캠프에서 대화를 던졌는데 그럼 안철수가 대화의 피드백을 보고 자기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어떤 걸 보고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안철수 쪽에 연락해서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안철수 원장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다고 뭐 본인이 판단을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이 지지율인지 아니면 트위터에서 올라오는 뭐 의견인지 아니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오늘 종합한다고 하겠죠.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세스를 자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뭘로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쪽에서도.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죠? 모르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말은 좋겠는데. 그런데 말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 모르겠죠. 그냥 이제 종합적으로 이 정도겠죠. 고뇌에 찬 결단을 하겠죠. 고뇌에 찬 결단인데 수단이 뭐냐 이걸 말하라면 못하겠죠. 진짜로. 안철수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책을 내놨고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이 네. 책을 안 보는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책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그걸 AS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AS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잠잠하잖아요. 지금 막 저는 한동안 잠잠할 거라고. 바쁘게 사람들 끌어모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뭐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치를 막 할 것처럼 발언도 세게 하고 기사도 막 나오고 TV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막 했잖아요. 네. 한동안 조용히 있을 거랍니다. 한동안. 그것은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그 다음 행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한동안은 한동안은 몇 월 며칠까지? 글쎄요. 오전까지일지 오후까지일지. 그건 민주당 모르죠. 경선이 끝날 때까지. 민주당 경선도 지켜보겠죠. 근데 민주당 경선을 보는 이유가 저럴 이유일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순전히 이제 안철수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던 아니면 그 전에 이 사람이 드롭을 하던 아니면 뭐 경선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던 그 다음 페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 페이스까지는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조용히 있으면 그 지난 총선 이게 책 서문에 보면요. 지난 총선에 본인이 참여 안 했던 데 대한 소회를 밝혀놨잖아요. 저는 약간 변명같이 들렸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저는 그 논법에 의하면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대선 후보가 나와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박근혜한테 이길 것 같으면 안 나가겠다 이런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저는 뭐 담백한 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 생각을 꺼내놓고 일반 국민이 자기한테 기대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이 뭔지 드러내고 또 이게 맞는지 옳은지를 따져보겠다 이거 아니야. 대화를 통해 한번 보겠다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달랑 두 가지 행위하고 다시 잠복기에 들어가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건 이벤트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그대로 대중에 대한 얘기나 시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기왕이 내친 걸음이라면 최소한 열흘이든 뭐 한 달이든 분명하게 자기 스케줄대로 진행을 해놓고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건 동의는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걸 이래놓고 다시 잠복해 있다가 또 오늘 갑자기 또 불쑥 나오고 이러면 정말 이거는 민주당 경선을 말아먹는 게릴라 짓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면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안철수 원장 캠프는 아니지만 이해해 주자면 이런 이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프로세스대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모든 게 자기가 하고 싶다가 최소한 기본 전제로 깔려야 그 다음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내가 하고 싶다 대통령을 근본적으로는 이걸 결정 못한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제가 대통령을 그렇다면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말하듯이 국민들이 원한다면 하고 싶습니다. 일단 나는 결정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제가 하고 싶어도. 이 단계를 안 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를 결정 못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결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는 그냥 자기 묻고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 프로세스를 막 요구하는 거거든요. 야 일단 책을 냈으니까 너는 이미 정치 해결했어. 네가 무슨 의도든 상관없지. 그러므로 그 다음 스케줄을 만들어서 가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아니 꼭 무슨 스케줄을 만들려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책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내놨다. 소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소통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디 다니면서 소통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얘기를 하고 뭔가 의견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전화 통화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 통이 전화통 통자예요. 보면 네, 워키토키나. 좀 원래 계획에는 그게 있었어요. 완전히 확정된 계획은 아니었지만 책 내놓고 뭐 힐링 캠프 하고 북콘서트 뭐 기자들 간담회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뭐 집단적으로 하든 뭐 개별사 정치부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안 한다고 일찌감치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얘기를 내놔야 되잖아요. 책,
힐링 캠프 그 다음 단계 기자들이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요 내용이 아직 계획이나 뭐 다음 프로세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책 얘기 기자들 앞에서 똑같이 하면 뭐냐 뭐 짜증내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미루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통에 대한 뭔가는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진짜로 다시 쭉 가라앉아 버리면 저는 본의 아니게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시선인 것처럼 됐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기왕이 삐딱하게 가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삐딱은 아니고 그 기자를 안 만나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이거는요. 저는 민주주의를 대하는데 우리가 박근혜 5.16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시하는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다들이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민생이라는 것도 민주주의를 안 하면 민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해서 대중의 서민의 참여를 열어줘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표현되는 건데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러죠? 이 기둥 중에 하나가 사실 언론인데 언론이 매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언론을 대하는 걸 회피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분의 인식 수준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빨리 전 열어야 되고요. 최소한 정청 기자가 부담스럽다면 출판 담당 기자들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저는 언론을 상대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게 대화하는 수단이에요. 언론을 통하지 어떻게 대화합니까? 근데 또 전 또 이해해 주자면 그래서 이제 요구하시니까 아니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는 출발을 이제 자연인 안철수로 했고 아직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또 이해가 가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해놓고 기자들이 너한테 그럼 하겠다고 했으면 기자들이 물을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변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의 머릿속은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서 왜? 자기가 그 요구를 뿌리치면 그 지지율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가 무너질 것 같아서 거기 그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제가 이야기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걸로 부족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요게 자연인 안철수로 감정이입해서 제가 이해한 현재 시츄에이션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가지고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가지고 가장 큰 폐해는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경선에 주저앉는 거죠. 맞아요. 안철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두관 도지사의 문구는 이거잖아요. 문재인으로 질 거냐. 거기에 문제는 말이죠. 자기의 스토리에 자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 캠프의 문제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정식 경선이 아니잖아요. 한나라당 후보 물론 거기도 역동성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어쨌든 경선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쪽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예비 경선 여기서 5명을 추리는 경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가도 이 사람들이 연설을 듣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듣고 오는 거고 나중에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안철수한테 너무 많은 시선들이 그렇죠. 이렇게 뭐랄까 약간 피로감이 생겼다가 갑자기 기대가 확 또 생기고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예전처럼 주저앉으면 짜증나거든요. 이젠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쪽 후보들 전체를 마치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뜨자 민정 후보들이 다 찌그러졌잖아요. 그랬었죠. 안철수 원장은 앞으로도 다시 없을 굉장히 희한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역할이 등장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누구도.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매우 궁금한데 이 양반은
자연의 단초수로 보자면 대단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고도 봐요. 자기가 정치인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랬다면 정말 신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러면 벌써부터 액션을 취했고 그럼 벌써 지지율도 까먹었을 거라 봐요. 액션 취할수록 까먹는다?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많이 까먹었다고 봐요.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이제 책에 보면 이게 구체적인 정책 자료집 수준은 아니지만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해놓고 잠시만요. 저는 소장님이 점점 마음에 들고 있어요. 까칠한 것이 까칠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네. 고정으로? 한번 좀 더 지켜보고. 까칠해서 저랑은 많이 싸워요. 네, 한 까칠해요. 책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송채경화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서울대 강연 3월 달에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댈 일은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한 이후로 쭉 보면 완벽한 기계적 중립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책에서도 새누리당 이만큼 져줬으면 민주당도 져줘야지 이러고 또 이렇게 양쪽을 항상 두루 비판을 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